칸 영화제 레드카펫 위에서 한국 감독이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전 세계가 환호했죠. 오스카, 베를린, 베니스까지 휩쓸면서 언론은 한국 영화의 전성시대가 열렸다고 떠들어댔어요. 그런데 그 화려한 수상 소감이 울려 퍼지는 동안 정작 국내에서는 극장들이 하나둘 불을 끄고 있었습니다. 관객석은 텅텅 비어갔고 수십 년 역사의 제작사들이 줄줄이 파산 신청을 했어요. 100석짜리 상영관에 15명 들어오면 그나마 선방한 거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세계가 우리를 칭찬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 안에서는 무언가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이 기묘한 역설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은 화려한 트로피 뒤에 감춰진 한국 영화계의 진짜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전국 곳곳의 영화관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서울 한복판 번화가의 멀티플렉스마저 예외가 아닙니다. 한 극장 관계자의 말이 충격적이었는데요. 예전에는 주말마다 상영관이 꽉 찼는데 요즘은 절반도 안 찬다고 해요. 특히 한국 영화 상영관은 더 심각해서 좌석 100개 중에 15명만 들어와도 그나마 선방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주말에 표 구하기 힘들던 그 극장이 지금은 썰렁하기 짝이 없는 거죠. 관객 수 변화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예전에는 한 사람이 1년에 평균 4번 정도 극장을 찾았는데 지금은 한두 번도 안 가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26살 직장인 한 분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극장 가는 게 부담스럽다고요. 표만 15,000원인데 팝콘이랑 음료까지 사면 2만 원이 훌쩍 넘어가니까요. 그 돈이면 넷플릭스 한 달 구독료를 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해외에서의 성공은 대체 뭐였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착시였습니다. 칸이나 오스카에서 상을 받은 건 극소수의 작품뿐이었거든요. 한 해에 100편 넘게 만들어지는 한국 영화 중에서 정말 잘 만든 두세 편만 세계 무대에 올라간 겁니다. 나머지 90여 편은 국내에서조차 관객을 모으지 못했어요. 한 영화 평론가는 이렇게 분석하더군요. 세계적인 상을 받은 영화들은 분명 훌륭했지만 그게 한국 영화 전체의 수준을 대표하지는 못한다고요. 오히려 그 성공이 나머지 영화들의 위기를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 영화 진짜 재미없다. 뭘 봐도 비슷비슷하다. 액션 영화 보러 갔는데 CG가 너무 티나서 몰입이 안 된다. 드라마가 훨씬 낫다는 반응들이죠. 관객들의 목소리는 커졌지만 영화계의 귀는 닫혀 있었어요. 아니, 닫혀 있었다기보다 못 본 척했다고 해야 맞겠네요. 제작자들은 여전히 우리는 예술을 하는 거다. 관객들 수준이 낮아서 우리 영화를 이해 못하는 거다 라며 책임을 떠넘겼거든요. 한 중견 감독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깊이 있는 영화를 못 알아본다. 빠르고 자극적인 것만 찾는다고요. 이 말을 들은 20대 직장인 한 분이 이렇게 반박하더군요. 우리가 깊이 있는 걸 못 알아본다고요? 넷플릭스에서 3시간짜리 다큐멘터리도 정주행하는데요. 그냥 한국 영화가 재미없는 거예요. 실제 수치를 보면 명확합니다. 극장을 찾는 관객 중에서 한국 영화를 선택하는 비율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예전에는 10명 중 5명이 한국 영화를 봤다면 지금은 10명 중 2~3명만 한국 영화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나 일본 애니메이션을 봅니다. 한 영화관 직원이 한숨을 쉬며 말하더군요. 한국 영화는 개봉해도 이틀 만에 상영관을 줄여야 한다고요. 사람이 안 오니까요. 반면 마블 영화나 일본 애니메이션은 한 달 넘게 상영해도 사람이 온대요. 제작비 문제도 심각합니다. 한국 영화 한 편 만드는데 드는 돈이 턱없이 부족해요. 할리우드가 1,000억 원을 쏟아붓는 동안 한국은 기껏해야 100억 원 정도죠. 그것도 대작이라고 불리는 영화나 그 정도이고 대부분의 영화는 30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입니다.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배우들 출연료 주고 스태프 인건비 주고 나면 정작 화면에 보이는 건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한 특수효과 전문가가 속내를 털어놨는데요. 할리우드에서는 컴퓨터 그래픽 하나 만드는데 수십 명이 달라붙는다고 해요. 우리는 서너 명이 밤새워가며 만들죠. 당연히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제작자들은 왜 할리우드만큼 안 나오냐고 따진대요. 돈을 안 주면서요. 관객들은 이미 눈이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콘텐츠를 매일 보는데 한국 영화의 어설픈 화면이 눈에 들어올 리 없었죠. 한 회사원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제 넷플릭스에서 스릴러 드라마 봤는데 긴장감이 장난 아니었다고요. 오늘 극장에서 한국 스릴러 영화 봤는데 졸았대요. 돈 아까웠다고요. 영화계는 이런 변화를 읽지 못했습니다. 아니, 읽고도 바꾸지 않았어요. 똑같은 공식만 반복했죠. 유명 배우 캐스팅하고 범죄물이나 액션물로 만들고 비슷한 포스터에 비슷한 예고편을 내보냈습니다. 관객들은 점점 지루해했어요. 또 형사물이네, 또 족폭 이야기네, 또 복수극이네 하면서요. 새로운 게 없었습니다.
한 시나리오 작가가 이렇게 토로하더군요. 새로운 이야기를 쓰면 투자를 못 받는데요. 제작사에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전에 성공한 영화랑 비슷하게 써달라고 한대요. 창의성이고 모고 없이 그냥 복사하라는 거죠. 결국 비슷한 영화만 양산됐고 관객들은 극장을 떠났습니다. 배우들의 이탈도 심각해요. 과거의 영화는 배우들이 꼭 거쳐야 하는 관문이었습니다. 드라마로 유명해지면 영화에 도전하고 영화로 성공하면 진정한 스타로 인정받았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오히려 드라마에만 머무는 배우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한 유명 배우의 매니저가 익명으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영화는 리스크가 너무 크대요. 1년 내내 준비해서 개봉했는데 망하면 배우 이미지까지 타격을 받는다고요. 드라마는 시청률 나빠도 다음 작품으로 만회하면 되고 게다가 돈도 더 잘 번대요. 이런 상황에서도 영화계는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칸에서 상 받았잖아. 우리가 오스카 탔잖아. 하면서요. 하지만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었어요. 지금 관객들은 과거의 영광 따위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재미있는 영화, 볼만한 작품을 원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수십 년간 한국 영화를 이끌어왔던 대형 제작사 하나가 파산 신청을 한 거예요. 업계는 충격에 빠졌죠. 설마 저기까지 무너질 줄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큰 문제가 수면 아래에서 자라나고 있었거든요. 한국 영화계는 거대한 독점 구조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세 개의 대형 회사가 전체 극장 스크린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CGV, 롯데시네마, 메가팍스가 가진 스크린을 합치면 전국 상영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죠. 문제는 이들이 단순히 극장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영화 제작과 배급까지 손을 뻗쳤다는 겁니다. 한 영화 배급 전문가가 이걸 수직 계열화라고 설명하더군요. 영화를 만들고 배급하고 상영하는 모든 단계를 한 회사가 장악한 거예요. 자기네 회사가 만든 영화를 자기네 극장에서 틀면 당연히 다른 회사 영화는 밀려나죠. 예를 들어 대형 회사가 100억 원짜리 영화를 제작하면 개봉일에 자사 계열 극장에 우선 배정해서 전국 1000개 스크린에 걸어요. 같은 시기에 개봉하는 중소 제작사 영화는 기껏해야 100개 스크린을 받으니 경쟁이 될 리 없죠. 한 중소 배급사 대표가 분통을 터뜨리더군요. 우리는 스크린 하나 받으려고 머리를 조아려야 하는데 대기업은 원하는 만큼 스크린을 가져간다고요. 이게 공정한 경쟁이냐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10년도 넘는 세월 동안 서서히 진행됐어요. 처음에는 극장 체인들이 생겨나면서 단관 극장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멀티플렉스가 그 자리를 차지했죠. 대기업들은 막대한 자본으로 전국의 극장을 지었고 슬금슬금 제작과 배급 사업에도 뛰어들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투자 단계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영화를 만들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은 대부분 대기업 계열 투자사에서 나와요. 그들은 투자 심사 과정에서 엄청난 권한을 휘두릅니다. 실제 투자 심사를 받아본 한 감독이 경험담을 들려줬는데요. 심사 회의에 들어가면 10명 정도가 앉아서 질문을 쏟아붓는데요. 주연 배우는 누구로 생각하세요? 비슷한 장르 영화 중 흥행한 사례가 있나요? 제작비를 어떻게 회수할 건가요? 예술성이나 메시지는 관심 없고 오직 돈이 되느냐만 밀어본다고요. 투자 심사를 통과하려면 조건이 있었습니다. 유명 배우를 캐스팅해야 했고 최소한 극장 관객 100만 명 이상을 동원한 배우여야 했어요. 신인 배우로는 불가능했죠. 장르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액션, 범죄, 코미디 이 세 가지 중 하나여야 했어요. 한 시나리오 작가가 좌절하며 말하더군요. 인간 드라마를 쓰고 싶었는데 투자사에서 거절했대요. 관객이 적을 것 같다는 이유로요. 결국 억지로 액션 요소를 집어넣었고 자기가 쓰고 싶었던 이야기는 사라졌다고요. 투자를 받았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작 과정 내내 간섭이 이어졌어요. 투자사는 정기적으로 보고를 요구했고 촬영 진행 상황, 예산 집행 내역, 편집 방향까지 모든 걸 체크했습니다. 심지어 최종 편집본에도 의견을 냈어요. 한 영화 편집 기사가 이렇게 털어놓더군요. 감독이 원하는 대로 편집했는데 투자사에서 시사회를 하더니 수정 요구가 왔대요. 이 장면은 지루하다, 저 부분은 관객이 이해 못한다 하면서요. 결국 감독 의도와는 다른 영화가 됐다고요. 배급 단계는 더 가혹했습니다. 영화가 완성되면 배급사를 찾아야 하는데 대형 배급사에 거절당하면 독립배급사를 알아봐야 했어요. 하지만 독립배급사는 스크린 확보 능력이 약해서 극장들이 상대를 안 해줬거든요. 한 독립영화관 직원이 한숨을 쉬며 말하더군요. 극장에 전화하면 스크린이 다 찼다는 답만 돌아오는데 실제로 가보면 빈 상영관이 있대요. 자기네 계열사 영화를 위해 비워둔 거죠.
설령 스크린을 받았다 해도 문제는 계속됐습니다. 상영 시간대가 엉망이었어요. 새벽이나 심야 시간대에 배정됐죠. 관객이 올 리 없는 시간대였습니다. 반면 대기업 영화는 황금 시간대를 독차지했고요. 한 극장 관계자가 익명으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본사에서 지시가 내려온대요. 이 영화는 몇 개 스크린에 며칠간 상영하라고요. 재량이 없대요. 관객이 안 와도 계속 틀어야 하고, 반대로 중소 영화는 사람이 몰려도 스크린을 늘릴 수 없다고요. 이런 구조 때문에 좋은 영화들이 묻혔습니다. 해외 영화제에서 상을 받고 온 작품도 마찬가지였어요. 스크린을 못 받으면 소용없었죠. 한 독립영화 감독이 분개하더군요. 자기 영화가 베를린 영화제에서 상 받았는데 국내 개봉은 스크린 30개로 시작했대요. 같은 날 개봉한 대기업 영화는 1000개 스크린이었고요. 이게 정상이냐는 거예요. 중소 제작사들은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영화를 만들어도 극장에 걸 수 없으니 투자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었어요. 빚만 쌓여갔죠. 결국 파산하는 곳이 속출했고, 충무로의 한 제작사는 20년 역사를 뒤로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대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더군요. 좋은 영화 만들면 된다고 믿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좋아도 극장에 못 걸면 끝이래요. 시스템이 자기들을 막고 있었다고요. 독립영화관들도 위기였습니다. 과거에는 작은 극장들이 곳곳에 있어서 대형 멀티플렉스가 안 거는 영화들을 상영했죠. 예술영화, 독립영화, 다큐멘터리의 보금자리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한 독립영화관 관장이 쓸쓸히 말하더군요. 관객은 있대요. 자기네 영화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임대료래요. 건물주가 계속 올리는데 멀티플렉스 체인이 높은 임대료를 제시하니까 못 버틴다고요. 이 시스템은 신인들에게 특히 가혹했습니다. 첫 영화를 만들려는 감독에게는 문이 거의 닫혀 있었죠. 대기업 투자를 받으려면 검증된 경력이 필요했는데, 경력은 영화를 만들어야 쌓는 건데 기회를 안 주니까요. 한 신인 감독이 막막해하며 말하더군요. 단편 영화로 상도 여러 개 받았고 해외에서도 인정받았는데 장편 데뷔작 투자는 못 받는데요. 장편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요. 경험을 쌓을 기회를 안 주면서 경험을 요구하다니 이게 무슨 논리냐는 거예요. 결국 많은 재능 있는 사람들이 영화를 포기했습니다. 광고로 가거나 드라마 쪽으로 방향을 틀었죠. 영화계는 신선한 피를 공급받지 못했어요. 한 영화 제작 교수가 안타까워하더군요. 제자들 중 실력 좋은 애들이 많은데 졸업하고 나면 영화 못 만든대요. 시스템이 막고 있으니까요. 결국 다른 길로 가고 한국 영화의 미래가 이렇게 사라지고 있다고요. 대기업들은 신인 감독을 지원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신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건 극히 일부였어요. 1년에 한두 명 정도로 형식적인 수준이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가 냉소하더군요. 신인 지원은 홍보용이래요. 우리도 신인 키운다고 보여주려는 거지 실제로는 거의 도움이 안 된대요. 관객들의 시청 습관 자체가 뿌리부터 바뀌고 있었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영화를 보려면 극장에 가야 했어요. 선택지가 그것뿐이었죠. DVD를 사거나 빌리는 방법도 있었지만 화질이 떨어졌고 극장에서 보는 게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가 한국에 들어온 이후 모든 게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관심 없어 했죠. 한 달에 10,000원 내고 영화 보는 거 그냥 극장 가지 뭐 하면서요. 하지만 서서히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넷플릭스는 영화뿐 아니라 드라마와 다큐멘터리까지 무제한으로 제공했거든요. 한 직장인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넷플릭스 켜서 오늘은 뭘 볼까 고르는 재미가 있대요. 극장은 한 편 보려면 시간 맞춰 가야 하고 중간에 화장실도 못 가는데 집에서 보는 게 훨씬 편하다고요. 편리함은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만큼 볼 수 있었어요. 마음에 안 들면 중간에 끄면 그만이었죠. 극장처럼 끝까지 앉아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 주부가 솔직하게 털어놓더군요. 아이 키우면서 극장 가기가 정말 힘들대요. 아이 맡길 곳도 찾아야 하고 시간 맞춰 나가야 하고요. 넷플릭스는 아이 재울 때 틈틈이 보고 한 번에 다 못 봐도 이어보기 하면 된대요. 극장의 장점이었던 것들이 오히려 약점이 됐습니다. 큰 스크린은 요즘 집에 대형 TV 다 있고 좋은 음향은 사운드바 하나 사면 해결되니까요. 극장만의 특별함이 사라진 거예요. 더 결정적인 건 가격이었습니다. 영화표 값이 계속 올렸어요. 10년 전에는 7,000원 정도였다면 지금은 15,000원이 기본이죠. 거기에 팝콘과 음료까지 사면 2만 원을 훌쩍 넘고 커플이 가면 4만 원, 가족이 가면 6만 원 이상 나갔습니다. 한 가장이 한숨을 쉬며 말하더군요. 가족 4명에서 영화 한 편 보려면 7만 원이 든대요. 그 돈이면 외식 한 끼 하고도 남는다고요. 매달 넷플릭스 15,000원 내는 게 훨씬 경제적이라는 거예요. 극장 측은 임대료가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니 어쩔 수 없다고 변명했지만 관객들은 납득하지 않았습니다. 비싸진 만큼 서비스가 좋아진 것도 아니었거든요. 한 관객이 불만을 터뜨리더군요. 표값은 계속 오르는데 극장 시설은 그대로래요. 좌석은 불편하고 화장실은 낡았고 심지어 상영관 안에서 휴대폰 하는 사람도 제지 안 하잖아요.
돈값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코로나였죠. 극장들이 일제히 문을 닫았어요. 봉쇄령이 내려진 건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스스로 극장을 피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낯선 사람들과 2시간을 함께 있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한 극장 관계자가 당시를 떠올리며 말하더군요. 개봉관인데 하루 관객이 10명도 안 왔대요.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했다고요. 그 시기에 사람들은 집에서 넷플릭스를 봤습니다. 할 게 없었으니까요. 재택근무에 외출 자제에 집에 박혀있는 시간이 늘었죠. 자연스럽게 OTT 서비스에 빠져들었어요. 한 회사원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코로나 때 넷플릭스에서 드라마 정주행 엄청 했대요. 한 달에 30편도 넘게 본 것 같다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극장 가는 게 낯설어졌다고요. 코로나가 끝난 뒤에도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습관이 바뀐 거예요. 집에서 보는 게 편하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 다시 극장으로 가지 않았죠. 한 영화평론가가 분석하더군요. 코로나는 촉매제였대요. 이미 진행되던 변화를 가속화시킨 거죠. 극장 문화가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였다고요. 젊은 세대는 더 극단적이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세대였죠. 영화도 마찬가지였어요. 작은 화면으로 보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극장은 친구들이랑 놀러 갈 때 나가고 영화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놀러 가는 거래요. 정말 영화를 보고 싶으면 핸드폰으로 보는데 침대에 누워서 이어폰 끼고 보는 게 제일 편하다고요. 영화 감상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봤어요. 근데 지금은 재미없으면 바로 꺼버립니다. 인내심이 사라진 거죠. 한 영화 감독이 한탄하더군요. 요즘 젊은이들은 영화 시작 5분 안에 흥미를 못 느끼면 꺼버린대요.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가는 영화는 아예 볼 생각을 안 한다고요. 틱톡과 유튜브 쇼츠에 길들여진 세대니까 15초, 30초짜리 영상에 익숙해서 2시간짜리 영화는 너무 긴 거예요. 한 대학생이 솔직하게 말하더군요. 영화 보다가 지루하면 배속으로 본대요. 1.5배속, 2배속으로요. 그래도 지루하면 그냥 줄거리 요약본 찾아본다고요. 유튜브에 10분짜리로 요약해 놓은 거 많거든요. 영화 제작자들에게 이건 충격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영화를 배속으로 보고 심지어 요약본으로 대체한다뇨. 극장에서 영화를 본 경험 자체도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관객들의 매너가 엉망이었어요. 상영 중에 떠드는 사람, 휴대폰 하는 사람, 심지어 통화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관객이 분통을 터뜨리더군요. 앞자리에서 계속 카톡하는 사람 때문에 집중이 안 됐는데 조용히 해달라고 했더니 오히려 화를 내더래요. 극장 직원들은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귀찮았거든요. 관객과 싸우고 싶지 않았죠. 극장의 부가 서비스도 문제였습니다. 팝콘과 음료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쌌어요. 작은 팝콘 하나에 6,000원, 콜라 한 잔에 5,000원인데 밖에서 사오는 걸 막았죠. 한 관객이 황당해하더군요.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음료를 극장에서는 5,000원에 판다고요. 5배예요. 그래놓고 외부 음식 반입은 안 된대요. 결국 악순환이었어요. 극장은 돈을 벌기 위해 가격을 올렸고 관객들은 비싸서 극장을 떠났고 관객이 줄자 극장은 다시 가격을 올렸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하락세였죠. 한 극장 체인 임원이 인정하더군요. 위기라고요. 10년 후에 극장이 남아있을지 모르겠대요. 젊은 세대는 이미 극장을 외면했고 중장년층마저 OTT로 넘어가고 있다고요. 한국 영화는 기술 경쟁에서도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빠른 속도로요. 할리우드는 매년 수조 원을 기술 개발에 쏟아붓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상 제작, 가상 프로덕션, 실시간 렌더링, 최첨단 기술을 영화에 적용하죠. 반면 한국은 여전히 10년 전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고 있었어요. 한 촬영 감독이 답답해하더군요. 외국은 가상 세트에서 촬영한대요. LED 스크린으로 배경을 만드는 거죠. 배우는 스튜디오에 있지만 화면에는 우주가 펼쳐지고요. 우리는 아직도 천배경 앞에서 찍는데요. 촬영 현장 보면 한심하다고요. 제작사들은 투자를 꺼렸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었거든요. 기술 투자는 장기적 관점이 필요한데 그들은 단기 수익만 봤습니다. 한 제작사 임원이 솔직하게 말하더군요. 신기술에 100억을 투자해봤자 흥행이 보장되냐고요. 그 돈으로 유명 배우 캐스팅하는 게 낫대요. 최소한 관객은 끌 수 있으니까요. 스토리텔링도 진화하지 못했습니다. 세계는 이미 다양한 형식의 영화를 시도하고 있었죠. 인터랙티브 영화, VR 영화, 시리즈 영화, 새로운 시도들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기승전결의 전형적인 구조만 고집했어요. 한 시나리오 작가가 한탄하더군요. 새로운 구조로 각본을 쓰면 투자자들이 이해를 못한대요. 이게 무슨 영화냐? 관객들이 혼란스러워한다며 거절하죠. 결국 뻔한 이야기만 쓰게 된다고요. 글로벌 시장에서도 밀렸습니다. 넷플릭스가 전 세계 컨텐츠를 한 플랫폼에 모았죠. 한국 영화는 외국 작품들과 직접 경쟁해야 했어요. 승산이 없었습니다.
한 넷플릭스 이용자가 말하더군요. 넷플릭스 들어가면 선택지가 수천 개래요. 한국 영화, 미국 영화, 유럽 애니메이션, 유럽 영화 다 있는데 당연히 재미있는 걸 고르게 되죠. 한국 영화는 솔직히 잘 안 골라진대요. 더 심각한 건 인재 유출이었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들이 영화계를 떠났어요. 더 나은 조건을 찾아서요. 넷플릭스, 애플, 디즈니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인재를 빼갔습니다. 한 중견 감독이 넷플릭스와 계약한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넷플릭스는 제작비를 전액 보장해준대요. 흥행 걱정 없이 원하는 작품을 만들 수 있다고요. 한국 제작사는 투자받으려고 굽신거려야 하고 만들어도 스크린 못 받으면 끝이니까 선택이 명확했다고요. 배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톱스타들이 드라마로 대거 이동했죠. 영화 한 편 찍는 시간에 드라마 한 시즌을 찍을 수 있었어요. 수입은 오히려 더 많았고요. 한 배우의 매니저가 계산을 해봤더니 영화는 1년 준비해서 흥행 성공해야 10억 버는데 드라마는 6개월 찍으면 20억이 들어온대요. 게다가 넷플릭스까지 팔면 더 받죠. 배우가 뭘 선택하겠냐는 거예요. 스태프들도 떠났습니다. 촬영 감독, 조명 감독, 미술 감독, 실력 있는 사람들이 광고나 뮤직비디오로 갔어요. 한 조명 감독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영화는 석 달 매달려도 받는 돈이 얼마 안 되는데 광고는 일주일 작업에 그 배를 받는데요. 예술적 만족? 배고파 죽겠는데 그런 거 따질 여유가 없다고요. 영화계에 남은 사람들은 좌절했습니다. 실력자들은 다 떠나고 남은 건 경험 없는 신인들 뿐이었죠.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한 영화 제작자가 한숨을 쉬더군요. 예전엔 스태프 구하기 쉬웠는데 실력자들이 줄 서 있었대요. 지금은 연락하면 다들 바쁘다고 하고 다른 일 한다고 해서 결국 경험 없는 사람들로 팀을 꾸려야 한다고요. 교육 시스템도 문제였습니다. 영화학과는 많았지만 실무 교육은 부족했어요. 이론만 가르쳤죠. 졸업생들은 현장에서 쓸모가 없었습니다. 한 영화학과 교수가 인정하더군요. 커리큘럼이 시대에 뒤처졌대요. 학생들한테 디지털 기술, AI 활용 같은 걸 가르쳐야 하는데 교수진이 그걸 모르거든요. 자기 세대는 아날로그로 배웠으니까요. 결국 악순환이었습니다. 인재가 떠나니 영화 퀄리티가 떨어지고 퀄리티가 떨어지니 관객이 안 오고 관객이 안 오니 투자가 줄고 투자가 줄어드니 인재가 더 떠나고요. 끝없는 하락곡선이었어요. 영화계 내부에서도 비관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한 제작사 대표가 솔직하게 말하더군요. 10년 후에 한국 영화가 남아있을지 모르겠대요. 지금 추세대로라면 사라질 수도 있다고요. 젊은 감독들은 아예 극장 개봉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목표로 작품을 만들었죠. 극장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정부 지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제작비를 지원하긴 했지만 턱없이 부족했어요. 수백 개 프로젝트가 신청하는데 지원받는 건 10개 남짓이었죠. 한 지원심사위원이 딜레마를 토로하더군요. 다들 절박한데 지원 안 해주면 영화 못 만든다고 하는데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 대부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고요. 하지만 완전히 희망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극소수지만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크라우드 펀딩으로 제작비를 모으거나 유튜브로 직접 배급하거나 새로운 방식을 실험하는 감독들이었죠. 한 젊은 감독이 도전하며 말하더군요. 기존 시스템은 망했으니 인정해야 한대요. 그럼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 관객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겠다고요. 안 되면 말고라면서요. 변화는 더딥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한국 영화가 다시 일어서려면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대기업 중심 구조를 깨고 창의성을 존중하고 기술에 투자하고 관객과 소통해야 해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한국 영화는 정말 역사책 속으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 영화의 미래, 과연 희망이 있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